자, 이 시간에는 어떤 물건이 어떤 경로로 경매가 진행되나요? 경매에 유입되는 다양한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과도한 빚이죠, 빚. 빚잔치, 채무. 근데 그 빚은 간단히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저당권 같은 등기에 공시되어 있는 빚이 있어요. 예. 저당권에 의한 빚, 경매. 임의 경매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민사 재판이나 판결에 의한 경매, 강제 경매가 있을 수 있죠. 강제 경매. 이제 그 물건보다 과도한 빚 내지는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못 냈을 때 빚. 그 다음에 뭐 가압류나 어떤 카드 같은 거를 이제 썼는데 그거는 이제 물건을 그 집을 담보로 하진 않았지만 이제 못 갚으니까 이 집이라도 팔아서 이 부동산을 팔아서 이제 경매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단순하게 빚도 이제 이 저당권도 개인 저당이 있고 은행 저당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임의경매,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이 임의경매예요.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못 냈을 때 경매가 진행되는 거. 근데 요 임의경매는 신용이 나빠져요. 신용 불량되죠. 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못 갚았으니까. 그렇지만 이 강제경매는 개인 간의 거래고 경매가 진행한다고 해도 신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신용과는 무관해요. 뭐 경매 진행돼서 경매로 자기 물건이 날아갔다 해도 신용 불량자까지 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 개인 간의 경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어요. 대부분의 이 강제경매는 민사 재판에 의한 어떤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뭐 패소했다거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 가지예요. 이거는 제도권 안에 있는 것. 개인 간의 거래도 마찬가지죠. 사실 등기에 3억을 빌려줬다고 했지만 다 3억이 아닐 수도 있고 그 사이에 갚을 수도 있고 둘 사이에 있었던 개인 간의 약정이랑 뭐 말하자면은 그게 다일 수도 있고 그게 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제도권 안에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채무율이 올라갔다, 뭐 연체율이 올라갔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이거는 데이터화 할 수 있어요. 뭐 연체가 얼마 이상 된 은행 뭐 대출이 얼마고 어쩌고 하는데 그 외에 요 개인 있는 경매와 이 강제 경매는 데이터화가 잘 힘들어요.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최근 같은 경우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건 이 은행에 근저당 잡힌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강제 경매에 해당되는 경매들은 최근에 늘어났다 줄어났다는 데이터화 할 수 있지만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이 특별히 얼마의 데이터가 안 돼. 이 제도권 밖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뉴스에도 안 나와요. 뉴스가 이거를 하고 있을 수가 없죠. 제일 우리가 많이 경매 속출, 연체량 증가, 개인 대출이 늘어났다 다 요 데이터 갖고 하는 거죠. 그 외에 제도권 안에 나와 있지 않은 요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경매 유입량을 보면서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데이터화되고 알고 있는 경매 경우 요거 답니다. 요거 빚잔치 요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경매는 지금 여기 공란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경매가 들어가는데 경매 이자 못 갚았구나. 네. 신용불량 경매에 당한 사람은 신용불량자네 라는 거는 요 케이스 우리가 다 아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그거는 이 경매에 유입되는 어떤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하나. 자, 두 번째 빚잔치. 이제 파산. 네. 파산도 결국 빚잔치인데 파산을 하려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팔리면 어떡할게요? 경매해서 팔아서 나눠야죠. 경매는
얼마에 팔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팔아는 줍니다. 예, 그래서 뭐 이혼도 해야 되죠. 뭐 내지는 상속. 자, 가족이 형제가 5명이 그 자기의 뭐 그 지위에 맞게 뭐 장남이면 장남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형제간에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다 나눠서 자기 지분만큼 가져가고 싶어요. 말하자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공유물이라고 하죠. 공유물. 공유물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지 않고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기의 지분만큼 n분의 1 갖고 있는 공유물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팔고 싶고 어떤 사람은 안 팔고 싶고 막 이런 어떤 합의가 안 될 때, 그럴 때는 경매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팔아서 낙찰가로 나눠가라는 거죠.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라 채권이 없어요. 빚 없어요. 빚 없어도 경매라는 방법으로 이제 말로는 안 되겠죠. 공유물 분할을 위해서 어떤 그 판결문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그 중에 뭐 형제 하나가 이제 공유물 분할 말고 만약에 세 형제가 있어요. 세 형제가 부모님의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형제가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었다, 못 갚았다, 카드를 썼는데 2천만 원 빚이 있다 하면 그 형제 지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목만 경매 나올 수 있죠. 이 사람이 채권자잖아요. 그럼 요 사람 지분만큼만 경매하는 게 뭐죠? 지분 매각이에요. 그게 지분 매각. 나머지 사람 두 사람 거는 그대로고 요 지분 매각은 요 사람 거만 매각하는 거죠.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은 이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이 사람하고 공유자가 되는 거죠. 이게 지분 매각이고요. 이거는 이 사람의 빚 때문에 일어난 거죠. 이 개인 빚. 이 나머지 공유자들은 빚을 안 졌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진행하는 게 지분 매각이고, 공유자 전체가 이제 이거는 이번에 이거를 팔아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안 팔려요. 임야라서 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를 진행하죠. 판결문을 받아서 자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물건을 팔아서 낙찰이 되면 그 돈으로 각자 나눠 가겠습니다 라는 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빚잔치가 아니에요. 채권이 없어요. 경매 물건 자세히 보시다 보면 채권이 제로인데도 진행하는 거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이 연체됐어요. 빚은 안 물렸어요. 근데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가세가 연체되고 뭐 양도세를 못 냈는데 양도세가 부동산 하나를 팔았는데 양도세가 발생했는데 양도세를 못 낼 때, 그러면 이제 추징을 하겠죠. 그 추징을 할 때 세금 체납에 의한 공개 매각은 이제 공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거 캠코죠. 예, 캠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경매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요 첫 번째 케이스 외에 다양한 경우로 경매가 진행되고, 경매를 받으면 이제 경매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나? 경매는 부동산의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표현하기에는 부동산의 마스터키, 그 다음에 부동산의 어떤 예외, 그 다음에 뭐라고 하지? 뭐 하이트로 어떤 지우는 어떤 행위, 뭐 이런 이 비포와 이 애프터의 이 경매라는 거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이해하시면 뭐 어떤 경우도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뭐 깊이 지금 여기서 다루긴 어렵지만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양도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신 분들 강제 경매 있죠. 네. 이 제도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뭐 경매 넣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 받아갖고 연체하라는 말인가요? 그건 임의경매만 해당하는 거고, 양도세 때문에
팔아야 되는데 도저히 못 판다. 그 경매 넣으시면 돼요.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신용 나빠져요. 그것도 이제 지금 제 설명을 들으셨으면 이 상속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한 그 공유자들 신용 안 나빠져요. 자,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달라고 경매 넣어갖고 이거 신용 안 나빠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용 우리나라에서 신용 관리하는 그 여러 가지 금융기관은 드러난 데이터밖에 알 수 없어요. 그거를 일일이 가가호호 조사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제도권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지. 그 금액이 이게 많든 이게 적든 금액이 유무 컨트롤이 안 되는 민사예요. 이거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 당했다고 해서 모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아니고 경매라는 제도가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경매는 어떻게 보면은 마스터키고 경매는 어떻게 보면 틈이에요. 꼬인 사람한테는 마스터키죠. 자, 빚 얘기해볼까요? 빚. 자, 빚전치라고 하죠. 자, 빚이 많은 물건은 경매로 털어야 됩니다. 왜냐? 경매로 털지 않으면 그 금액에 주고 다 사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 자, 3억짜리 부동산이 빚이 10억이에요. 일반 매매로 살려면 이거 10억 주고 사야 되죠. 그렇지만 3억짜리 부동산에 2억에 사면 8억에 대한 빚은 경매로 소멸되는, 이수 권리가 없는 물건은. 그러면 1억 싸게 살 수 있죠. 그래서 과다 대출, 깡통 부동산, 빚이 많은 부동산들이 금매로 안 팔리는 게, 이걸 빚 다 주고 사야 되는데 일반 매매로 사면은 그게 다 인수되는데 안 갚으면은 자기한테 다 넘어오는데 그걸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손해나는 이 8억은 이제 낙찰자하고는 상관없어요. 인수되지 않으면. 요 8억은 이제 돈을 더 빌려준 사람들이 자기 능력껏 전 소유자한테 받아야 되는 거 출신 들어가는 거예요. 빚잔치죠. 진짜 빚잔치. 이거 없으면 이 금액 두고 다 사야 되니까. 왜 경매 물건이 틈이냐면, 잘 안 나오는 지역에 아주 거기 일반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거래하려고 하는데 가격 올리는 물건들은 경매로 받으면 됩니다. 이 틈이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마스터키예요. 계속 천년만년 이 빚을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털어야죠. 털고 다음 페이지를 넘겨야지. 계속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경매는 마스터키예요. 낙찰 받는 사람한테는 마스터키이자 틈이에요. 왜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틈 부분 지금 설명드립니다. 왜 틈이냐. 자, 보세요. 자기가 업무상 다른 사람보다 빨리 어떤 호재를 알게 됐어요. 말하자면은 자기가 삼성을 다니는데 이번에 삼성에서 어디에 회사를 옮긴다는 정보를 다른 사람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먼저 알았어요. 그러면 발빠른 사람들이 일반 매물 사러 갈 때 경매로 사러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반 매물은 매도자들이 가격을 막 올리고 번복하고 뭐라고 하죠, 이거 흥정을 할 수 있지만, 경매의 이 빚잔치 물건들은 어차피 여기서 더 받아봤자 빚이 더 많은데 자기한테 생기는 것도 없는데 누가 거기서 흥정을 하겠어요. 어차피 버린 물건인데. 그러면 중간에 부동산이 어떻게 하는, 경매계에서 야 이거 괜찮은데 요건 내가 이거 없는 걸로 하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틈이죠. 완전히 뭐라고 하면은 개이득이라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업무상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 지역 경매 물건을 자세히 봐놓으시면 그런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게 틈일 수 있어요. 자, 왜 또 키냐? 왜 열세가 되냐? 지금 일반 매매에서 해당되는 각종 규제들이 경매 물건에는 없어요. 경매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매는 개인 간의 채무에 의한 것도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채무에 의한 거는 요 한 케이스밖에 없어요. 제도권 밖에 있는 거를 현미경 들여다보려면 지금 이 세금 더 걷겠다고 하다가 세무공무원을 더 뽑아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전산화가 불가능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열어봐야 되는데 그게 종이 한 장 이렇게 열어봐서 될 일이 아니고 경매 진행된 과정을 다 보려면 그거 일반적으로 한눈에 파악하기도 어렵고 워낙 복잡한 이해 당사자가 꼬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도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진짜 이해 당사자 외에는 모르는 스토리도 많습니다. 저희가 받은 거 외에 남의 거는 몰라요. 저희한테 물어보시는데 너무 개인적인 것들이라 겉에서 볼 때는 왜 이런 기록이? 이런 수 있는 기록들도 있지만 그거는 저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사는 사람은 왜 마스터 키냐?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나? 2강에서 말씀드렸나? 발품 파는 경매, 그런 경매, 우리가 그냥 다 아는 그런 경매는 키는 아니죠. 그냥 하나의 방법이고, 자기 선택이죠. 경매로 한번 나도 사본다. 근데 왜 마스터 키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는 내가 돈이 있어도 내 맘대로 못 사는 게 허가를 받아야 사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최근에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구역 내 토지를 살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못 받으면 못 삽니다. 이 지역에 물건이 경매에 나오면 허가 안 받아요. 필요 없어요. 이 지역의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 필요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라도 하더라도 낙찰자한테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금 출처. 지금 서울 거기가 이제 서울이라고 하기 좀 정확하게 투기지역? 이번 부동산 규제에 작년 9월부터 시행된 9월 26일부터인가 시행됐죠. 3억인가? 5억인가? 갑자기 생각해. 워낙 금액대가 규제가 막 겹겹이 있다 보니까 외우다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있어요. 5억인가 3억 이상 살려면 주거시설, 투기지역. 예를 들면 서울이라고 보죠. 서울을 다 해당되니까. 서울에서 아파트를 8억짜리 사고 싶어요. 자금 출처 2억은 누구한테 빌리고 2억은 은행에 빌리고 3억은 전세금 빼고 이거 자금 출처 이거 받아야 돼요. 근데 서울에서 15억짜리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다. 자금 출처 필요 없어요. 낙찰자한테 이거 조사하느라고 매각 허가 기간을 예외를 둘 수 없죠. 이거를 건드리려면 요 지역적인 거 하나 건드리려면 민사집배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빚잔치 채권자가 손해봐요. 그 기간 동안 연체이자 누가 낼 거예요? 자, 이거 물린 거예요 지금. 자,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 돈 받아야 되는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 못 받고 지금 소송해갖고 경매 넣었는데 낙찰자 자금 출처 조사하느라고 2달씩 걸리면 이 경매 세워야 되면 2달 동안 연체자 누가 물겠어요? 누가 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금 출처를 조사해보니까 부담이 안 되겠네 하고 해버리면 그 2달 연체이자 누가 물 거예요? 법원에서 물 거예요? 누가 조사하겠죠?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키예요. 자금 출처 받기 싫은 사람 경매를 받으시면 돼요. 하기 싫은 사람들 키죠. 마스터 키죠. 경매는. 자, 업무상 기밀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또 틈을 노릴 수 있겠죠. 여기는 아직까지 무풍지대죠. 그리고 여기가 오른다고 해서 와서 이거를 걷어갈 수 없는 채무, 과다 채무인 사람, 어차피 집보다 깡통인데 빚이 7억이나 더 되는데 이 지역이 아무리 인기가 있다 그래도 그 돈 받아갖고 빚잔치 하면 남는 건데 어느 소유자가 어느 경매 당한 사람이 여기에 와갖고 흥정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틈이죠. 자, 그 다음 부가세. 상가를 사면 부가세가 나오죠. 근데 경매로 산 상가는 부가세는 재화의 공급에 매기는 세금인데 경매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 징수 현실적 불가능. 세가 안 돼. 원래 세금 부가세를 환급 받으려면 임대사업자를 내고 그 환급 받은 사람 10년 안에 못 팔고 그런 거 있어요. 이건 아예 안 내고 안 받아요. 경매는. 왜냐면 이 경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런
이런 부분, 여기 아까 여기 제도권에 드러나지 않은 개인의 채무, 이런 부분, 예, 요 제도권에 컨트롤되는 이 부분 외가 있다는 거를 나라에서 인정한 거죠.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아는 건 요거예요. 요거 가지고 지금 맨날 뉴스에 나오고 심각하다 뭐 어쩌다 하는데 그 외에 비하인드는 이만한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요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받지 않아요. 징수하지 않아요. 여기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징수가 현실적 불가능해요. 정확한 표현은 징수 불가능. 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의 경매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해야 돼요. 그 지역 내에 있다면 지역을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경매라는 제도를 하면은 그거 허가하는 게 어떻게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 거기서 지금 여기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은 이제 좀 바람이 좀 약해졌는데 여기서 일어났던 일이 NPL이죠. 자, NPL. 입만 열면 NPL. 왜 NPL이에요? NPL이죠. 자, NPL. 이게 NPL 투자예요. NPL 투자 정확하게 얘기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은행에서 빚이 있는데 이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빚이 그때 당시 과다하게 나갔어. 지금 아무리 낙찰이 돼도 이 금액을 이 금액의 채권이 회수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파는 거죠. 유동화 회사에. 그게 경매 진행 중이든 경매 진행 후든 상관없는데 보통 경매 먼저 진행하고 경매 진행 중에 경매가 좀 한 두세 달씩 변경하더라고. 홀딩, 그러니까 말하면 멈추는 시기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채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승계인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승계인. 지금 말하자면 제 1차 유동화 회사에서 경매를 신청 채권자이지만 중간에 다른 채권자, 제 3차 유동화로 넘어갔다. 그러니 채권자를 바꿔라. 신청 채권자가 중간에 채권을 파는 거죠. 양도양수해서. 근데 액면가대로 안 팔 수 있겠죠. 야, 이거 너무 낙찰이 안 되네. 그런 경우에 유동화 회사에서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고, 와, 이거 도저히 우리가 지금 그때 당시에 너무 가다대출 나온 걸 인정하고 손해로 털어가지고 10억짜리 세일해서 7억에 팔고 7억짜리 세일해서 5억에 사온 거예요. 10억짜리 빚을. 그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그러면 요거를 인수받은 사람은 채권자로서 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러면 요 경매 진행하는 동안에 연체이자 물잖아요. 연체이자 청구하잖아요. 녹여가 낙찰된다면 낙찰가가 모든 거의 마스터키예요. 자, 연체이자 청구할 수 있죠. 여기에 배당받아 가잖아요. 낙찰 받으면. 돈을 처음에 빌려줄 때는 이 사람한테 빌려줬지만 지금 이 채권자는 경매에서 배당받아 가는데 이 배당이 징수 현실적 불가능에 해당되죠. 컨트롤이 안 돼. 이거는 세금을 매기기가 어려워요. 누가 얼마에 배당받아 갔는지 일일이 열어보는 게 여기서 수익이 발생 안 했다고 볼 수 없어요. 이거 똑같아요. 이 사람이 경매로 상가 샀다 해서 부가세 발생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엄밀히 따져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경매의 절차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판결이에요. 1심 재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1심 재판에서 상가를 샀어요. 징수 현실적 불가능. 배당 받아가요. 중간에 과정에 개인 간의 거래죠. 제도권 안에 있지 않아요. 여기서 높게 낙찰, 어떤 사람이 그 사이에 높게 낙찰을 되면 연체이자 법적 이자 다 받아낼 수 있죠. 싸게 사왔죠. 배당 받아가는데 이자 안 나오죠. 우리 은행에 적금만 들어도 그 자기가 발생한 예금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죠. 뭐 주택을 사면 거기에 뭐 채권을 보면 농어촌 개발 교육세 막 붙죠. 술 한 잔을 먹어도 거기에 세금이 붙어요. 근데 이거 징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해서 많은 경매 물건들이 NPL로 빠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어떤 세금이 추적 안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많이 갔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일반으로 넘어갈 때 유동화 회사에서 할인을 서로 이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할인율이 이제 사온 사람이 손해가 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유동화 회사만 배불러주고 여기 또 파른 은행만 배불러주고 여기가 너무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NPL을 이제 개인이 살 수 없고 대부 업체가 중간에 껴서 사고 그 대부 업체가 그 매매에 대해서 세금을 여기서 매매 과정에서 안 물리면 말하자면 그거예요. 요 매매 과정에서 대부업체한테 안 물리면 여기서 못 받아내는 게 현실적 징수 불가능. 경매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사회 전반에서 꼭 필요합니다. 경매는. 지금 여기서 어떤 단절 왔을 때 여기서 끝내버리면 지금 극단적으로 가버리잖아요. 동맥경화가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돈 못 받은 세입자, 여기서 손해난 은행, 그걸로 끝날 수 없죠. 경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돌려야 되죠. 근데 그 개인 간의 결례는 우리가 뭐 이혼 재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사이도 아무도 모른다. 한 사람 말만 들어서는 모른다. 그런데 하물며 이 첨예한 돈이 피가 섞인 가족도 아닌 타인 간의 거래가 제도권 안에서 컨트롤 된다는 것도 웃기고 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꼼수도 아니고 정확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틈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마스터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런 설명 없이 경매는 마스터키예요. 경매는 틈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우리는 모르는 뭐 저 사람만의 무슨 필살기 있나. 필살기가 아니고 제도가 그렇습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시고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기승전 지금 경매 물건을 말씀드리는데요. 기승전 경매 물건. 자, 여기서 끊고 지금 다음 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